1997년 2월 15일 토요일 오후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한 남성이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에는 총탄 2발이 박혀 있었고 피가 복도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이한영.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이었습니다. 북한 왕조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피 때문에 죽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피를 배신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한 사람의 선택과 그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선택한 순간 체제의 적이 되어버린 한 남자. 대한민국으로 망명했지만 결국 북한의 총탄을 피하지 못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북한 체제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귀순자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가 쓰러진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간첩이다. 그리고 그는 검지와 중지를 세워 보였습니다. 범인이 2명이라는 뜻이었죠.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왜 그는 죽어야 했을까요? 누가 그를 죽였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죽음은 막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한영이라는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자유의 의미와 국가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탈북자들이 남한 땅을 밟고 있고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한영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한영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일에게는 공식적으로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이한영은 두 번째 부인인 성혜림의 언니 성혜랑의 아들입니다. 즉 이한영은 2017년 김정은에게 암살당한 김정은의 고모부 김정남과는 사촌갈래입니다. 1961년 4월 2일 북한에서 태어난 이한영은 8살이 되던 해에 영화배우였던 이모 성혜림이 김정일의 두 번째 부인이 되어 15호 관저에 들어가면서 김정일과 가까운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혜림이 아들 김정남을 낳게 되고 언니인 성혜랑이 동생의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 관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한영은 이모 몸조리를 해야 하는 엄마를 따라 관저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후에 이한영의 저서 대동강 로열 패밀리 서울자맹 14년에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의 통제로 다른 나라의 영화를 볼 수 없었지만 김정일은 영화광으로 남한과 미국 등 자본주의 나라의 영화나 드라마를 매일 본다고 합니다. 김정일 덕분에 이한영은 어린 시절 관저에서 자라며 약속의 땅, 세자매 등과 같은 남한 영화와 드라마를 자주 보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한영은 어릴 때부터 자본주의에 물들게 되었고 한국을 매우 친근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한영은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 남한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 이한영의 가족은 사실상 권력에서 배제된 반개 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1976년 5월 17일 이한영은 이모 성혜림과 엄마와 함께 소련의 모스크바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스위스로 어학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21살의 나이에 홀로 대한민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한영의 망명은 1982년 9월 28일 오전 9시경 스위스 제네바 대표부에 이한영이 전화로 망명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네바 대표부는 긴급 전문을 통해 서울 외무부 본부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한영은 스위스에서 6개국을 경유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4일 만에 서울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 자신의 가족,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것도 체제를 배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말이죠. 남한에 도착한 이한영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의 조카가 남한으로 망명했다는 것은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당시 안기부는 그를 정보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가진 정보는 북한 권력 핵심부에 대한 것이었으니까요. 이한영은 호위사령부의 구조조직과 같은 고급 정보부터 김일성의 사생활까지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털어놓고 특별 보상금 1억 원을 받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한영의 본명은 원래 리일남인데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즉 안기부의 비공개 정착 추진 정책에 따라 이한영으로 개명한 이름입니다. 이한영의 뜻은 한국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이모가 모스크바에서 북한 보위부의 감시를 받고 있었고 탈북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가족은 물론 이한영도 언제 죽을지 몰라서 신분 세탁을 합니다. 이한영은 서울 이라국민학교에 다니다가 핀란드로 이민 간 후 다시 귀국한 것으로 위장해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최상류층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 북한에서 보낸 간첩에게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1984년에는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다고도 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인 1985년에는 안기부의 권유로 성형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한영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안기부와 마찰이 많았습니다. 안기부에서 구해준 집을 담보로 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아 대학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탕진할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1987년 10월에는 안기부가 이한영을 유럽에서 활동하다 순직한 요원의 자녀로 하여 KBS에 취직도 시켜줍니다. 이한영은 모스크바 유학 당시에 배운 러시아어 실력을 바탕으로 국제방송국 러시아어 방송 담당 PD가 됩니다. 88 서울 올림픽 당시에는 러시아어 통역사 및 취재기자로 활동하였으며 올림픽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모델 출신인 아내 김종은 씨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성공적으로 남한 사회에 정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배신자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이한영의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KBS를 퇴사한 후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고 빚이 쌓여갔습니다. 특권층으로 자란 그에게 남한의 냉혹한 경쟁 사회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까지 하면서 이한영은 내리막길을 시작합니다. 이한영은 1993년 3월에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10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다가 1994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되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게 되면서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한영은 이 일로 인하여 당시 살고 있던 서울의 집은 물론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가족들을 처갓집으로 보낸 뒤 자신은 친구 집과 안기부에서 마련해준 안전가옥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안기부와의 관계 악화였습니다. 초반에는 그를 귀한 정보 자산으로 여겼던 안기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북한 권력 구조는 계속 변했고 10년 전의 정보는 이제 별 쓸모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한영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평생 거짓 신분으로 사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돈이 궁해진 이한영은 각종 언론사를 찾아다니며 특종기사 거리를 주겠다고 거래를 시도합니다. 월간 조선과 접촉하고 500만 원을 받아내고 1996년에는 동아일보를 통해서 북한 최고 권력층의 실장을 세세하게 밝힌 자서전 대동가 로열 패밀리 서울 잠행 14년을 발간하게 됩니다. 1996년 2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성혜림 망명설도 이한영이
언론에 흘린 정보라고 합니다. 이 즈음에 이한영은 신문과 각종 방송에 출연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노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한영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96년 2월 경향신문은 이한영이 1982년에 귀순하였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북한에게 그는 단순한 망명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한영은 자서전을 팔아 꽤 많은 수익을 올렸지만 광범위하게 신변이 노출된 탓으로 다시 또 불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권력 핵심부의 비밀을 폭로한 배신자였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안기부는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언론 노출을 자제하라고, 조용히 살라고. 하지만 이한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안기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변 보호를 종료하기로. 이것이 정확히 언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997년 초반 이한영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 체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경호원도 안전가옥도 감시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분당의 일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누구나 그의 위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에게 그는 너무나 쉬운 타깃이었습니다. 왜 안기부는 그를 포기했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기부가 그를 다루기 힘든 인물로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말을 듣지 않고 언론에 나서는 그를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본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예산과 인력 문제를 지적합니다. 한 사람을 24시간 보호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듭니다. 정보 가치가 떨어진 귀순자를 무한정 보호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냉혹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안기부는 그를 이미 소모된 자산으로 봤다는 것,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 이한영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997년 2월 그는 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2월 15일 그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997년 2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경 퇴근을 하는 이한영은 분당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내리자 대기하고 있던 난파간첩 최순호, 윤동철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들은 이한영을 죽이라는 김정일의 지시를 받고 내려온 간첩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고 자연스럽게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세 사람은 약 5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5분, 이 5분이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들의 목적이 단순히 암살이었다면 굳이 5분이나 대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주치자마자 총을 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5분간 무언가를 했습니다.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회유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이한영을 그냥 죽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를 다시 데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김씨 일가의 피를 이은 사람이 남한에서 반북 활동을 하는 것은 체제에 큰 상처였습니다. 만약 그를 다시 북한으로 데려갈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선전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남한으로 간 배신자가 결국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공작원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함께 가시죠. 공화국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안전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한영이 거부하자 윤동철은 이한영을 뒤에서 잡고 최순호가 코트 안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벨기에제 권총으로 이한영의 머리와 가슴에 2발을 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용서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공개 재판과 처형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한영은 복도 바닥에 쓰러졌고 공작원들은 재빨리 도주했습니다. 쓰러진 이한영은 피를 흘리면서도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한영이 신세를 지고 있던 대학 선배의 부인 박 씨입니다. 이한영을 살해한 괴한들은 계단을 통해 달아나기 시작했고 뒤늦게 밖으로 나온 박 씨는 벽에 등과 머리를 기댄 채 신음하고 있는 이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가 쏜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이한영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간첩이다. 그리고 검지와 중지를 들어보였습니다. 2명이라는 뜻이었죠.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35세였습니다. 범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한민국 경찰과 국정원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공작원들은 이미 남한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수사 결과 범인들은 북한 공작원 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한영의 동선을 파악하고 아파트 구조를 조사하고 도주 경로를 미리 확보했습니다. 범행 직후 그들은 준비된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그들은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조국의 배신자를 처단한 애국 투사로 칭송받았고 훈장을 받았으며 당의 공식 행사에 초청되었습니다. 북한 체제는 이 암살을 자랑스러운 성과로 선전했습니다. 이것이 북한 체제가 배신자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망각도 없습니다. 오직 제거만 있을 뿐입니다. 이한영은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가 남한으로 온 지 1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정말 피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만약 안기부가 그를 계속 보호했다면, 만약 그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만약 대한민국이 귀순자 보호에 좀 더 신경을 썼다면 이한영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뼈아픈 질문입니다. 이한영 암살 사건은 2개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북한 체제의 잔혹함입니다. 자신의 혈육조차 배신자로 규정하면 가차없이 제거하는 체제, 자유를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죽이는 체제, 이것이 북한이라는 나라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보호 실패입니다. 이한영은 대한민국이 받아들인 귀순자였습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귀순자를 정보 자산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정보의 가치가 높을 때는 보호하지만 가치가 떨어지면 방치하는 시스템. 이것이 당시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이한영은 정보 가치가 소진되자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언론에 나서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하지 못하는 그를 계속 보호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귀순자는 단순한 정보 자산이 아닙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단순한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신들을 인간으로 대우해 줄 것이라 믿었던 희망의 땅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정보 가치로만 평가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린다면 우리는 북한과 무엇이 다릅니까? 북한은 사람을 체제의 도구로 봅니다. 쓸모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버립니다. 우리가 귀순자를 같은 방식으로 대한다면 우리 역시 사람을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이한영 사건 이후 대한민국의 귀순자 보호 시스템은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보호기간이 늘어났고 지원 체계가 강화되었으며 신변 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온 사람들, 북한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정보 가치로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한영의 죽음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는 귀순자를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그들은 국민인가 아니면 손님인가? 정보 자산인가 아니면 보호해야 할 인간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한영은 자유를 선택했고 그 선택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꼭 목숨이어야 했을까요? 대한민국이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조금만 더 책임감을 가졌다면 그는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이한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한영이라는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자유의 대가와 국가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가는 귀순자를 어디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